자, 우리가 덕윤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학습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에서는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각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거나 또는 동의하고, 그래서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맺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지는 걸 도덕적 의무라고 하고, 그런 도덕적 의무가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되려고 하면 서로 그런 계약과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호혜적인,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확보되어야만 어떤 그런 계약을 이행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생겨난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덕윤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크건 작건 다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소속되어 살아가는 시민들은 또는 동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충실하게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미덕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도덕적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좀 우리가 수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이런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 보기로 하죠. 우리가 이제 그 각 어떤 공동체, 특히 사회나 국가마다 보게 되면 역사적 부당 행위를 둘러싸고 그에 관련돼서 어떤 피해 당사국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고, 또 그러한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걸맞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요구를 하는 논란들을 우리가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를 향해서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죄하고 배상하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그 문제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위안부 여성 출신이기도 하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요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어, 진행해 가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에 일본의 아베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런 문제와 연결시켜 가면서 경우에 따라 이제 한국의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조처를 취하면서 이와 관련된 역사적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피해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제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 기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안부 여성들을 이제 성노예라고 규정을 해가면서 그 성노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의안들이 채택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죄하고 배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와 관련돼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의론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덕윤리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정부 역시 과거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감행했죠. 그에 대한 책임 문제들이 제기됐고 독일 정부는 우리 앞서 살펴본 일본과는 달리 유태인 대학살 책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생존자와 그 유대인 대학살에서 어찌됐든 살아났던 생존자와 또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도 지불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사과를 해왔고, 그리고 나치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 정부 역시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해 있어요. 뭐냐면 미국 자체적인 문제지만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그들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 노예 해방 조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노예 한 명당 땅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를 지급하겠다. 말하자면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아직 실행되진 않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미국의 정부도 과거 노예제 속에서 노예로 부러졌던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가운데 2008년에 미국 하원에서 이제 짐 크로법이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 짐 크로법이 바로 이제 노예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또는 흑인과 백인과의 인종적인 구별을 통해서 흑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하는 법률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하는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켰고, 그렇게 해서 노예제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남북전쟁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어 왔던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이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죄한다는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미국의 이제 어떤 하원 정치 지도자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미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해서 과거 노예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때 약속했던 노예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런 보상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서로 각각의 지금까지 행해진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나라의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어떤 국가든 자신들이 한때 저질렀던 과거 역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어떤 사죄 문제와 배상 문제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당연한 것인가? 우리들은 과연 한 국가가 왜 자기 국가의 역사적 잘못,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해야 하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죄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반대가 없다면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당연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논쟁을 통해서 어떤 입장이 보다 더 정당한지를 우리는 그 이유와 논거들을 따져봐야 되고, 그 중에 우리들이 더 설득력 있는 입장을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서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수가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와 다른 입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다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주장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일단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배상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은 어떤 정치 공동체에 의해서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그런 부당한 행위에 희생된 희생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는 배상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찬성론의 입장이에요. 말하자면 공개적인 국가의 사과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고 도덕적,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화해를 우리가 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화해의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배상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적절한 방식이 동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죄와 속죄를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그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나 또는 그 후손들에게, 그냥 그 당사자가 그럴 경우에 그들의 후손들 역시 과거의 피해에서 오는 피해를 어느 정도 이어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리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역시 정치적, 도덕적인 차원의 화해의 제스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희생자와 그 희생자들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당행위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정말 그런 후유증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애써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찬성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가가 자기 공동체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굳이 왜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 반대론의 입장을 보면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려는 시도가 올해 이제 해묵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돼 있는 그런 오래전에 그 증오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려서 그런 문제로 이제 그 사회 전체가 들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역사적인 적대감,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가 있고, 또는 피해자들에겐 자신들이 피해받았던 피해의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노의 감정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그런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반대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 반대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바탕에는 이러한 그 논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가령 앞선 세대, 말하자면 조상이겠죠. 그죠? 역사적인 그런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살아남은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오랜 역사의 해묵은 이야기 같으면. 그죠? 그럼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죄라는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인 그 당사자가 사죄를 해야 사죄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 당사자도 아닌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표를 한다거나 또는 그 후손들이 대신 사죄한다는 게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사죄는 결국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던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지르지 않고 우리 국가의 어떤 조상들,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말로 사죄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왜 사죄해야 됩니까? 이런 입장이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령 미국에서는 그 노예제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또는 언론을 통해서 사회의 지식인들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가령 헨리 하이드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예를 한 번도 소유하거나 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또 누군가를 강제로 억압했던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왜 사죄하고 보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흑인이지만 경제학자인 월터 윌리엄스란 경제학자, 이 사람이 이제 뭐 흑인이지만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꽤 성공한 흑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무슨 요정이나 산타클로스냐, 요정이나 산타클로스처럼 돈을 막 가져다 나눠줄 수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오히려 시민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 시민들 가운데 노예제에 책임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벌써 노예제들은 남북전쟁 이후에 19세기 말에 벌써 이제 노예제가 철폐됐는데, 그 위에 지금 살아 있다면 지금 거의 140, 50세 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그 후에 출생해서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아까 말했던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로 부려졌던 노예들에게 이제 40에이커의 땅과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지금 현재 미국의 시민들이 내야 되는데, 납세자들인데, 이들이 노예를 부려본 적도 없고 노예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 아니냐 직접적으로.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노예로 부려졌던 노예들이 아니라 그 노예로 부려졌던 사람들의 후손일 뿐인데 그들에게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표하는 거죠. 반대로는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으며 또 경우에 따라 사과라고 하는 건 가해 당사자가 진짜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그게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직접적인 가해나 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죄와 또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진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옛날 일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증오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을 또는 적대감들을 더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만을 심화시킨다라고 보는 게 반대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반대론의 입장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찬성론의 입장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덕윤리의 관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이 밑받침하고 있는 이 반대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고 그와 대조적인 입장에서 이 과거의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는 덕윤리주의자들의 입장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과오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그러니까 집단적 책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갖다 보니까 집단적인 책임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개인주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개인주의에서는 각 개개인들은 자기 개인이 스스로 행한 행동에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내 힘이 닿지 않는 일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도덕적 개인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내가 한 것, 내 탓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또 상관없는 누군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같은 동포들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입장은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때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자유의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도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는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합의나 우리가 동의, 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들, 특히 칸트라든가 존 롤스를 다룰 때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실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든 안 했든 우리가 가상적 합의, 가언적 합의라는 걸 봤죠. 그게 암묵적인 거예요. 명시적인 건 실제 서명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 내가 행했던 그런 합의라는 선택, 약속, 합의 동의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도덕적 개인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도덕적 개인주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각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는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독립적인 존재고 나의 동포들과도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하거나 약속했던 그렇게 내 스스로 선택했던 행동에 대해서만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단지 관습, 내가 어떤 공동체의 관습이나 전통 또는 어떤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지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만 나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어떤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초래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도덕적 개인주의에는 집단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책임 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럼 집단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만 있을 뿐이지 도덕과 관련돼서는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도덕적 개인주의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덕윤리주의자들은 이런 도덕적 개인주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덕윤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집단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이유들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도덕적 개인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자를 각 개인이란 자유롭고 독립적이다라고 하나의 개인 자아를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것이 그 개인을 구속할 수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공통의 어떤 의무라고 말할 또는 공통의 의무라고 주장할 만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덕윤리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봤듯이 뭔가 우리는 사회적인 미덕이 있고 각 사회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텔로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적합한 역할로부터 어떤 의무, 정치적인 의무, 도덕적 의무가 생겨난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을 취하는 이 도덕적 개인주의를 채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의 동료들, 같은 시민들 사이의 연대감 이런 것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덕윤리주의자들은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뭐냐? 어떤 우리가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오랜 역사적인 전통들을 계속 계승해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런 공동체의 역사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들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대의식이라든가 충직이라는 건 이제 충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충성, 어떻게 애국심 같은 거죠. 충성을 해야 될 의무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기억들을 함께 공통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자기 나라 특히. 우리 같으면 한국사와 같은 역사를 공부하고 거기서 공동의 역사 의식을 서로 기억해서 공유해 나가려고 하는 작업들이 실제로 이제 역사적 기억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무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는 종교적인 신념도 공통으로 갖는 사회도 있어요. 되게 그런 종교 국가들이 있죠. 그죠? 그 나라의 하나의 국교라고 할 만한 그런 하나의 종교가 성립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모두가 시민들이 갖고 살아가는 사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다종교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종교적 신념을 형성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회에 따라서 하나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사회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제 형성되는 정체성이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서울 시민 또는 이제 한경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경대학교의 이제 구성원 이런 게 하나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정체성은 가령 이제 우리 자신을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들, 역사 또는 연대감 이런 것들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이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냥 내가 선택해서 행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부담을 질 뿐, 이렇게 연대감이라든가 또는 애국심과 같은 이런 부담을 우리가 굳이 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이려면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 이러한 의무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들은 왜 그럴까? 도덕적 개인주의자들 왜 그럴까? 공동체가 주는 부담이 억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적이라는 것은 뭐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그걸 간섭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함께 행동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요구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들을 제약하고 압박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동체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의 입장처럼 어떤 공동체의 도덕적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덕윤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도덕적 정치적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이런 것도 동시에 가능해져야 뭔가 자유주의적 정의로자들이 주장하는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런 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고민거리겠죠. 또 만약 인간이 자발적 존재라는 개념이 희박해진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개인이 자유롭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들은 뭐죠? 사회나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의무만 항상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과연 어떻게 실현 가능하냐? 이 문제죠. 이걸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죠? 자유주의자들과 덕윤리주의자들은 항상 이렇게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도덕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입장과 어떤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정치적인 의무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앞서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덕윤리주의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이상적인 어떤 새로운 윤리를 향해 나가려면 개인의 자유와 어떤 선택의 권리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로서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연대와 충성의 의무 또는 역사적 전통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의무, 거기로부터 오는 부담도 도덕적 부담으로서 감수해 나가는 그런 그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화해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도덕적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덕윤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일단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내용을 우리가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란 서사적인 존재다. 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사는 역사잖아요. 어떤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역사적인 어떤 쭉 흐름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개인은 뭐죠? 개인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디비주얼이기 때문에 부모하고도 독립되고 그냥 자기의 인생 단위가 하나로 독립된 인생이에요. 근데 서사적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이 인간은 개인으로 개별화되고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들끼리 연관된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전체 또는 어떤 공동체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써내려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이 맥킨타이어,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철학자죠. 이분은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자와 달리 공동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덕윤리주의자,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덕윤리적인 입장을 이어나가는 현대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쓴 책이 덕의 상실, 애프터 버추라고 하는 책이 1980년대 초반에 나왔죠. 이 책 속에서 맥킨타이어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인간 이해 방식에 맞서서
서사적 자아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rrative Conception of the Self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내레이션이라고 하죠. 아나운서가 뭔가 막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서술해줄 때 그걸 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서사적 자아로 이해해야 되지 자발적 존재로 보는 거면 그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그죠? 개인적인 자아로 바라보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관점이었다면 여기에 맞서서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자아 개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죠. 쭉 스토리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적어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거나 1편, 2편, 3편 쭉 장편 소설처럼 계속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지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흐름에 내가 일부에 끼어들어 왔기 때문에 앞뒤에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봐서 그 맥락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의 행위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이자 그게 행해야 될 일이 된다고 보는 거죠. 나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개인이라는 자격, 개인으로 결코 어떤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행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또는 어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해낼 수가 없고, 이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미덕인가는 내 앞뒤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가 결정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아리스토텔레스로 말하면 뭐죠? 텔로스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목적을 어떻게 내가 실현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내가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선이나 미덕이 결정되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훌륭한 기여점 이걸 내가 판단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역할과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말이 이제 사회적 정체성, 어떤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둘러싼 환경 속에서 내가 파악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 그 속에서 그런 이야기 일부로 내가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죠. 아버지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우리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들, 딸로서. 그죠? 우리 집안의 내력이 어땠고. 그런 내력이 어땠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예요. 자기 집안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일부로서 지금 내가 태어나서 아들로서 할아버지의 손자로 아버지의 아들로
또 할아버지의 손녀로, 아버지의 딸로 지금 내가 한 일부가 되어서 이제 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로, 아버지의 아들로, 또 내일의 나의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사적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사촌이기도 하고, 집안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죠? 삼촌이기도 해. 그러니까 친족 집단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또 공동체가 이해되고, 그죠? 또 더 나아가면 뭐죠? 어떤 자기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의 어떤 시민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됐든 경기도민이 됐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라든가 조합들이 있어요. 거기에 회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한경대학교의 학생, 구성원으로 한경대학교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최근에 갓갓 같은 그런 한경대 구성원 학생의 문제가 생겨날 때는 갑자기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죠? 한경대 학교에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한경대학교를 운영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 우리는 뭐냐, 그 속에서 한경대학교 학생으로서 또는 구성원으로서 한경대학교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의 일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해 간다는 것이죠. 이때는 뭐죠? 한경대학교라고 하는 사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넓혀가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 국가까지도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의 집안 어른들, 가족들, 친족들, 또 지역의 지역민들, 더 나아가서 내가 소속한 어떤 학교와 같은 기관, 또는 이제 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공동체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다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내가 아들로서 하는 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이로운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만약에 다양한 어떤 빚이 있고 유산이 있고 또 적절한 기대와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들은 물려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한경대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갖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 그거 역시 한경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가져온 이런 유산들을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와 이익과 또는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의무감,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들이 물려받으면서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에요.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도덕이 출발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삶의 어떤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는 다른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갖는 어떤 의무들이
일본의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특수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이렇게 서사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놓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런 서사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통합하려 하거나 그러한 일관성을 갈망하는 탐색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일본은 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때 그럼 나는 대한민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갑자기 독도는 그래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똑같은 입장을 가졌다라고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을 우리는 다 알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발언하려고 하고 그 이야기들을 골라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이에요. 거기서 이 정체성을 일관되게 가져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완전하게 또 내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려고 우리들이 애쓴다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선택. 독도는 일본 땅인가? 대한민국 땅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 될 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야 라고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선택일 거지. 그냥 자유롭게 내가 개인으로서, 그래, 그건 대한민국 땅일 수도 있고, 일본 땅일 수도 있고, 아무 땅이나 해. 일본 사람들 가져가.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이유와 근거들을 우리는 찾아가지고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일관성 속에서 그 통합적인 정책성을 가지고 뭔가 그런 주장을 선택하는 거지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언하는 것이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입장에 설까라고 하는 선택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선택이라는 게 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선택인 거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단위로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사회적 정체성을 계속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써내려가고 더 완전하게 써내려가려고 하는 관심 속에서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맥킨타이어는 이제 도덕 개인주의를 비판합니다. 가령 오늘날 어떤 젊은 독일 사람이 도덕적 개인주의를 지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1945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히틀러와 같은 나치들이 유대인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든 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주장하냐? 그건 도덕적 개인주의를 가진 그 젊은 독일 사람은 서사적 자아의 관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너무 천박한 생각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무리 1945년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일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독일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이나 지위와는 동떨어진 어떤 개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서사적
서사적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 이야기의 일부에 속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일부가 내 삶의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바로 맥킨타이어의 생각인 거예요. 공동체의 역사 이야기와 떠난 내 삶의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우리 사회, 내가 속하게 될 공동체의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개인주의자들은, 그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고 태어난 과거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죠. 그건 실제 자신의 관계를 변형시키려는 시도지, 그건 제대로 된 자기 이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서사적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도덕적 개인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의론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항상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계약, 맞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한 또는 약속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회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를 검토해 봐야 돼요. 근데 물론 이 서사적 자, 맥킨타이어, 우리 또 앞에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 있다는 부분이 뭐냐? 바로 덕윤리주의자들의 덕윤리가 형성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도덕적 의무나 책임이라는 게 어떤 그 종류가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미리 살펴보고 나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자연적인 의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발적인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연대의 의무 또는 소속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의무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밑에 거부터 설명할게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성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우해야 된다. 말하자면 인간끼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인간끼리의 관계 방식은 항상 정당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방식으로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잔인한 행동, 살인이라든가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무가 바로 자연적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칸트의 보편, 인권과 같은 거, 또는 정언명법, 존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 이런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자연적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른 인간에 대해서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의무를 우리는 자연적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살인을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부인권설처럼 자연적 의무인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발적인 의무라는 게 있죠. 자발적 의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이런 거 관련돼서 내가 당신 집에 페인트 칠
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서로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경우. 그렇지만 약속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집까지 내가 죄다 페인트 칠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자발적. 그러니까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계약한 그런 결과로 나오는 의무죠. 그런 것은 특수해요. 그죠? 이렇게 페인트 칠한다거나 또는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구입한다거나 문방구에 가서 문방구점에 가서 문구점 가서 문방구 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의무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지불해 줘야 되겠죠. 어떤 약속을 맺어서 그런 약속에 따른 의무가 바로 특수한 특정한 것들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수한 거죠. 그 건건이 케이스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서 합의하고 계약한 것을 지켜나갈 의무. 그래서 그거에는 합의나 동의, 계약이 필요하죠. 그렇죠? 합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가 자발적인 의무예요. 자, 이 둘과 구분되면서 또 한 가지 의무가 있는 거죠. 연대 의무 또는 소속에 대한 의무. 그건 뭐냐? 가령 우리가 정치 공동체의 한 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유권자가 되면 선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뽑고. 그죠? 거기에 간데 특별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든가 국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그 가족, 아까 그랬죠. 집안에 대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역사성을 그 집안의 역사를 떠안아가잖아요. 또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역사를 떠안아가기도 하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또 안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애국적이어야 되고 또는 어떤 주어지는 책임감을 다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서사적 자아의 관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연대감이라든가 또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된 사람이 가져야 될 의무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정의를 고민할 때 자연적 의무, 자발적 의무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이것도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덕윤리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한경대학교의 학생으로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선 그 집안 사람으로 그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고 그 조직 속에서 소속되어서 지켜야 될 의무들을 또 이행해 나가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 독립적인 개인이란 생각이니까 이러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 중에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 이 두 가지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자유주의자가 갈려지는 부분의 핵심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건 누구나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 의무라는 건 있다고 보고 자유주의자들이 서는 지점은 바로 이거죠. 자발적인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의 의무. 이것만을 이제 인정하려고 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 이제 덕윤리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서사적 자아 개념, 맥킨타이어가 말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그 이야기, 역사적인 연대,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회의 시민이라면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정치적 의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덕윤리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덕윤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와 책임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가장 우선적인 게 가족적 의무. 여러분, 가족적 의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자고 철저한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개인으로서 살아간다. 철저하게 독립돼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은 가족적 의무까지도 부정하겠죠. 근데 이렇게 덕윤리주의자들, 공동체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의무, 맞아요. 연대 의무, 소속의 의무로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게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져야 될 그런 가족적 의무를 주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합의를 하지는 않죠. 그죠? 뭐 가령 부부가 계약 결혼을 하는 부부라고 한다면 합의가 필요하겠죠. 부부 간에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지는 책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합의가 사실상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합의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발적인 의무였잖아요. 그죠? 만약에 합의가, 자식이 부모에게 지는 책임이 가족적 의무이면서 굳이 합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건 자발적 의무가 아닌 연대 의무, 소속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주의, 덕윤리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과연 이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책임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져야 될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자기 주장에 대한 이유와 또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살핌이 필요한 두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내 어머니고 또 한 분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예요.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두 분 다 보살펴 드릴 수 있다면 우리들은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우리들은 뭐죠? 그 두 노인 중에 자기 어머니만이라도 잘 돌봐드려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들은 말한다는 거죠. 두 분을 다 돌봐드릴 수 없다고 해서 두 분을 다 방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분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자기 어머니를 드려야 될 책임이 우선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굳이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내 어머니를 선택한 적도 없고 내 어머니를 내가 갖기로 결정한 적도 없어요. 그건 선택하고 결정해야 내가 스스로 내린 자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합의했다라고 하겠죠. 그 어머니하고 내 어머니 하세요. 나 어머니 갖고 싶은데 당신이 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합의한 적도 없죠. 자연적으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합의한 결과다라고 이거에 준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론이 실제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생각 못 해봤겠지만
합의한 결과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자, 우리들은 합의하고 상호 이익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그죠? 어떤 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 가언적 합의를 다룰 때 존 롤스의 이론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합의는 안 했다 하더라도 상호 명시적인 합의는 안 했지만 묵시적인 가상적 합의는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이익이, 호혜적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그 도덕적 책임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며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머니에게 이익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호 이익의 관점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나는 어머니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그걸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혜택을 줄 때 내가 거부한 적도 없고, 그죠? 그 받아들였으면 내가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나중에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해지면 내가 그 어머니에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합의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런 합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방식의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 그 상호 이익의 교환이라고 하는 합의 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론을 펼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 자식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모들도 있죠. 그죠? 아이를 낳기만 하고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꽤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무관심했던 부모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합의에 의한 거라면, 이런 관계라면, 상호 이익에 기초하려면 이런 경우 자식이 자기 부모를 똑같이 보살피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의 보살핌을, 돌봄을 많이 못 받으며 성장한 자식이라도 그 부모가 뭔가 보살핌이 필요할 때 보살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성립할 수 있다면 이때는 상호 이익에 기초한 합의다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자유주의적 관점을 철저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은 그래, 야, 네 부모가 너 버렸는데 네가 굳이 그런 부모를 이렇게 보살필 필요가 있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덕윤리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비록 부모로부터 정말 애틋한 사랑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 자식이 그 부모를 보살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가족적 의무로서의 이제 덕윤리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물론 그 부모가 이 자기 자식을 양육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했던 것도 잘못이라고 덕윤리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이건 부모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서로 남남으로 개인으로 분리돼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유롭게 살았네, 독립적으로 살았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가족적 의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이런 연대와 소속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어떤 동일한 지역 공동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 시민, 가령 고향이라든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정의주의적이라고 우리가 비판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향이 어딘지를 따지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정겹게 대하고 그런 관점들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 지역에 이제 폭격을 감행했어요. 그런데 공장과 군수시설을 목표로 한 폭격이었는데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도 피할 수 없었어요. 또 하루는 그 폭격기의 조종사, 이제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이죠. 조종사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명령을 받고 어디를 폭격하라고 명령을 보니까 그 목표 지역이 자기 고향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격기 조종사는 고민 끝에 이번 폭격의 임무에서는 자기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명령을 좀 거둬달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난 못하겠다. 물론 이 폭격기 조종사는 전날도 다른 지역에 폭격을 했고 프랑스 해방을 위해서 결국 자기 고향 마을도 폭격을 해서 결국 나치 세력들을 어떻게든 격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지 않으면 동료, 다른 조종사가 자기 고향 마을을 폭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고향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폭격을 감행해가지고 고향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걸 직접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임무를 이제 거부한 거죠. 자, 명분은 정당하죠. 근데 이번 임무만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폭격기 조종사는 생각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폭격기 조종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폭격해서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도덕적 문제 상황이라고 본 거죠. 그럼 이 조종사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납득이 가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고향으로 네가 폭격기 조종사니까 임무를 수행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할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 문제.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많은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통솔할 수 있을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아마 덕윤리주의자들은 말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 조종사의 태도를 여러분들처럼 존중해 준다면 뭐냐? 이 조종사는 결국 자기가 고향 마을 사람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는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향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갖는 어떤 소속감, 어떤 연대의식, 동료의식 같은 걸 가진 거죠.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내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내가 직접 죽일 수는 없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과정과 그 사람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성,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적어도 같은 고향, 같은 지역 공동체의 시민이라면 그래도 어떤 잔인한 짓을 내가 그 고향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는 없다. 왜?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소속적인 의무 또는 연대의 의무, 연대의식, 그것이 바로 어떤 인간성을 이루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린 더 나아가서 범위가 좀 더 확대되죠. 이제 같은 민족 사람에게, 동포죠. 동포들에게도 우리는 연대감이 발휘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 초에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40만 명의 사람들이 이웃나라 수단 쪽으로 대피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의 그 난민 수용소에서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정부가 4년 후에 이제 모세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항공 수송 작전을 감행하죠. 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이제 팔라샤라고 부르는데, 이 에티오피아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그 에티오피아 유태민 팔라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약 한 7천 명을 구출했어요. 이 구출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총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에티오피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고향이란 말로 이스라엘을 모국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동포라는 거죠. 같은 민족 사람,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남겨진 에티오피아 유태인들이, 팔라샤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내전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또 7년이 지난 후 91년에 또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항공 수송 작전을 펼쳐서 남아있던 팔라샤 1만 4천 명을 또 이스라엘로 수송해서 구출을 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정부가 이 팔라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유태인들을 구출한 행위는 옳을까요? 아마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 에티오피아 난민 여기 40만 명이래. 수십만 명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태인 난민만, 팔라시아만을 선별해서 구출하는 행위는 불공평한 차별이라는 거죠. 왜? 어떤 난민이든 누구나가 다 그 민족 출신과 상관이 없이 인권이 다 존중되어야 되고, 그 난민이라면 다 민족적 출신과 상관없이 다 구출이 돼야 된다는 보편적 의무의 관점, 보편적 인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동포들만, 자기 유대인들만 구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자원이 한정됐어. 뭐 모든 거기 40만 명을 다 구출해서 다 보살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누가 우선적으로 구출돼야 되냐는 선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 뭐냐? 같은 민족 사람에게 보다 더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간 거죠. 특히 유대인 대학살이 있은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책임감들이 있는 거죠. 연대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역시 에티오피아 유태인, 그 팔라샤를 구출해야 된다는 특별한 책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국가는 자국민, 자기 출신의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연대의 의무 또는 소속의 의무감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일본에서도 일본 그 뭡니까 그 유람선 호와 유람선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수송해 오기도 하고 이탈리아에 보내기도 하고 터키에 보내기도 각 유럽 나라에도 보내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런 구출행위죠, 일종의. 그런 건 뭐냐? 결국 우리 민족 사람 또는 우리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연대감이 하나의 도덕적 의무나 정치적 책임의식으로서 발휘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같은 지역의 시민이란 이유로 또는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은 연대의 의무와 또는 소속의 의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공동체주의, 말하자면 덕윤리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연대 의무, 소속의 의무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덕성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모든 난민은 똑같이 구해야 된다, 차별이 없이 구해야 된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우리 가족을 우선하고 우리의 동료 시민을 특별하게 우대하려고 하는 이런 연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집단적인 이기심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편애죠. 어떤 특별한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지역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게 바라보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 일종의 집단적인 이기심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편애다, 편파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챙기는 편협하고 내부지향적인 태도 아니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애국심이고 형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뿐이지, 그건 하나의 집단적인 이기심이요 편애가 발휘된 행태다라고 비판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부정적인 사랑의 방식이니까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그런 인류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마음가짐 아니냐, 그러려면 이런 편애는 극복해야 되는 마음가짐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덕윤리주의자들이 주장할 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편애나 집단 이기심이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냐? 연대와 소속의 의무라는 건 이렇게 가까운 사람, 또 내부 지향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특정한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런 연대의 의무 또는 소속의 의무, 누구는 이제 편애라고 여기는 이런 의무는 결국 같은 공동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내 공동체가 역사적이고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외부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한 거다. 가령 이를테면 독일이 나치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연대 의무, 인간으로서의 연대 의무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인류애적인 연대죠. 우리 민족이 잘못한 집단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또는 미국은 같은 내부지만 백인에 대해서 인종적인 관점에서 흑인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죄해야 되는 책임감, 그런 것들 속에서는 꼭 항상 내부 지향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부 지향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집단적 사죄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연대감, 연대의식이 내 공동체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좋은 사례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내 나라가 저지른 역사적인 잘못을 보상하는 일, 이런 것들은 결국 그게 뭐냐? 결국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괜찮은 나라,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충성심의 발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오히려 비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비판하면서 이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하나의 애국심의 발로이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는 감정 중에 자부심이라든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대 의무, 소속의 의무로부터 생겨나는 감정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아까도 얼핏 한경대학교 이야기를 했죠. 갓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정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어떤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껴요. 그 하나의 일종의 도덕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인이 외국을 여행하다가 볼썽사납게 행동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미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소속의 이유 때문에 괜히 내가 볼썽사나운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그 외국 사람이 그 미국인을 보면서도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겠지만 당혹감을 느끼지는 않는 거죠. 가족이라든가 동료 시민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어느 때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감수성, 감정은 집단적 책임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연대의식과 소속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가족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괜히 나도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고,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덕망 있는 칭송을 받으면 마치 내가 한 일처럼 나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동일한 가족원이다라고 하는 그 자아 인식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소속의 의식이고 연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는 가족의 구성원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칭찬받고 비난받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자부심과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들은 심리적으로 연대 의식이라든가 소속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나가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은 단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만 책임지면 그만,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정의론자들의 입장이라면,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자기 나라의 역사와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기 나라의 전통도 알 필요가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역사나 전통에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주의자들, 덕윤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애국적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 소속감으로부터 우리는 책임감도 따라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끄집어내서 과거에 졌던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채무로 느끼고 그런 도덕적 채무 의식 속에서 그걸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도덕적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기 국가나 역사에 대한 자부심, 수치심 이런 것들이 하등 발생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결국 일본이라는 여러분 그 공동체 그 지금 현재의 일본 시민들도 소속되어 있고 연대적인 책임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집단적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저지른 잘못인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천박한 관점이고 맥킨타이어가 말하듯이 우리들은 이렇게 서사적인 자아고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들이 유지할 때 역사적 과오에 대한 후손들의 집단적 책임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덕윤리에 대한 입장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명료하게 다뤄졌다고 여겨집니다. 덕윤리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삶이라는 관점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과연 무엇가 정의인지도 말할 수 있다. 이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미덕, 덕이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랫대를 갖춰 나가려고 하는 추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덕이 바로 정의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에 의해서만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론이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사회계약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반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 또는 공개 사죄 또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또 가족이나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각별한 책임감 또는 동료에게 발휘되는 연대의식 내 마을과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애국심 그리고 또 내 나라 또는 국민들에게서 느껴지는 자부심이나 수치심 또 형제의 또는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연대의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결국 우리 개인적인 의지라든가 선택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연대 의무나 소속의 의무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적인 선택 또는 합의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더 공동선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그 이야기해 나가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연대 의무나 소속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사적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그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먼저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훌륭한 시민과 훌륭한 인격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공직이라든가 또는 영예, 권리 또는 대학 입학 기회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함께 숙고해 봐야만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원칙들이 정해질 수 있다. 바로 여기로 나오는 게 바로 덕윤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했던 오늘날 맥킨타이어라든가 지금 공동체주의자들 또는 우리가 살펴본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덕윤리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런 덕윤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공리주의부터 또는 자유지상주의,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 또는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론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검토한 이후에 결국 덕윤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설 자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루기로 한 수업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이제 이런 수업 학습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과된 중간시험 대체 과제물들을 작성해서 그 안내된 과제물 작성 요령이라든가 제출 방식 그리고 제출 기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마이클 샌델의 두 번째 우리 수업 교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펼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공지사항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지된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후에 수업들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 영상 자료를 시청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